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저는 오늘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과 시민의 삶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지 않도록 이제까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흡수함으로써 추가되는 배출가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든다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의 전 세계의 개발 목표를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SDG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그 목표를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평균 온도가 14도 정도 되는데, 이것이 평균 온도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 평균 온도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 인체의 체온이 오르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미 1도가 올랐고, 그 얘기는 우리 체온도 미열 상태, 37도 5부면 미열 상태잖아요. 지구 온도도 지금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1.5도 이상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파국이 올지,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세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1.5도씨 이상 평균 온도가 오르는 것을 막자라는 그런 국제사회의 흐름과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 1.5도를 그러면 1.5도 선에서 억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그 그래프를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이것을 급격하게 제로로 만들어야 우리 지구가 지금과 같은 지구의 모습을 그나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도를 막는 일은, 사실은 이렇게 급격하게 그래프를 변화시키는 일은 사실상 우리가 북한산 등반을 하다가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험난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전 세계의 시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시민과 기업과 정부가 모두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지구상의 사회, 전 세계의 사회 시스템을 거대하게 전환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1.5도를 넘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 중립, 우리나라도 선언하고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아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설정된 해가 2015년이었는데, 또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이 나온 찬미받으소서라는 교황 회칙이 나온 시점도 2015년입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는 제5장에 보면 접근법과 행동 방식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대화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 정책을 위한 대화,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와 또 투명성, 정치와 경제 간의 대화, 그리고 과학과 종교의 대화, 이런 대화가 굉장히 강조되고 대화의 중요성이 피력되고 있는데요. 13항에서 16항에 보시면 개인적인 권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하여 새롭게 대화를 나눌 것을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편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인간이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려면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재능과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재능과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길이고요. 이런 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 전에 수원교구에서 했던 생태 영성 포럼이죠.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책임있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생태 영성 포럼을 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또 대화의 한 방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대화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탄소 중립 과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디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곳은 건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대부분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건물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것이 바로 수송 분야. 우리가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하지만 가장 큰 건 뭘까요? 승용차겠죠. 예, 자가용과 또 그리고 화물차 등 차량의 이동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하고 교통 부문에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면 한 90% 정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 정도가 폐기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요. 그러면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건물에서는 뭘 사용하죠? 에너지를 쓰잖아요. 모든 우리 시민들은 건물 안에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우리가 쓰는 냉난방, 조명, 또 급탕 이런 것들이 건물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건물이 에너지를 자립한다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 에너지 절약과 생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수송 부문입니다. 자동차는 사실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지만 또 차량을 통해서, 차량의 배기가스를 통해서, 그리고 또 타이어의 마모를 통해서 미세먼지도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획기적으로 줄여서 우리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의 연료, 내연기관차는 연료가 화석 연료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꾼다면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완전히 전환할 수 있겠죠. 자동차에서 쓰는 화석 연료를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가 이용하는 전기는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얻는다면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폐기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폐기물은 여러분이 소비하고 배출하는 그 폐기물은 어디로 갈까요? 주로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됩니다. 매립을 하면 메탄가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메탄가스도 아주 중요한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와 메탄가스를 줄이는데 폐기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 매립이나 소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IMF 때 열심히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아나바다 운동이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요즘에는 다행히도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중고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재활용과 재사용 이전에 그만큼 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이게 정말 필요할까? 다시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고 안 사고 안 쓰는 것, 또 미니멀리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폐기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건물도 자립하고 교통의 에너지도 자립하고 폐기물도 그 구조를 완전히 바꿔 나가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컨대 우리가 건물의 에너지 자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패시브 건축이라는 그런 단열이 굉장히 강화된 건축 기술을 사용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지금은 그런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그런 인식을 모아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길을 찾아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으로도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전 세계 배출은 31%가 제조업에서 되네요. 서울이랑은 좀 다르죠. 서울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서울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일단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나 발전소가 없어요. 그거는 다 지금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에는 안 잡히지만 사실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런 지역의 에너지 소비를 하도록 지역에서 그것을 끌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서울과 수도권의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배출량을 보면 제조업 분야 그리고 전력 생산 분야에서 한 50% 이상을 60% 정도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축산 농업 분야입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 육류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여러 가지 데이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4.5%에 이른다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육류는 사실 우리 인류보다 70억 인구의 거의 10배가 되는 700억 마리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위한 그 가축들이 계속 회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료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육류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이런 온실가스가 또 엄청나거든요. 육류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실행 계획도 이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획기적으로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야별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 분야, 그러니까 건물 분야 그린 빌딩, 그리고 수송 분야의 그린 모빌리티, 그리고 폐기물 분야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린 사이클, 그리고 이것들의 전반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전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린 에너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한 줄이는데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70억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는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그런 그린 숲, 네, 이런 분야, 5대 분야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1인 1톤 줄이기 이 캠페인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 1톤의 의미는, 사이즈는 이렇고요.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바뀌긴 하는데 12톤, 11톤 정도 돼요. 그럼 1년에 우리가 1톤씩, 2톤씩 이렇게 줄여보는 거죠. 이 1톤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승용차 이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6톤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모든 생활이 소비의 생활이거든요. 소비를 줄이고 혹은 소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지혜롭게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만 가지 기후행동 요령이라고 해서 5만 개, 실제로 5만 개는 아니고요. 가정에서, 개인이, 그리고 기업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약 100여 가지씩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들을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탄소를 줄이는 방법과 그 절감량에 대해서도 좀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걸 찾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육류 줄이기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9가지 방법, 이것은 천주교에서도 캠페인 하고 있는데 그런 캠페인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면 정말 과감한 정책과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 기후위기를 늦출 수 있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지금 마지막 타임이 한 10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사실은 기후재난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면 어떤 우리가 인간이 감내해야 될 재난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2030년까지 40%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과감한 정책과 시민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실천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또 정부와 지자체가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계속 이끌어 주셔야 이 정책의 방향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사회의 산업 구조와 시스템을 대전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인식을 다 같이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 하느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책무를 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